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인 여성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임신이 불가한 남편으로 인해서 아이를 포기했지만 남편과 저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위안 삼아 부부가 열심히 벌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이 없는 쓸쓸함을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입양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괜히 잘못 입양했다가 남의 귀한 생명을 불행하게 하는 일 자처할까봐 참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슬픔으로 얼룩진 삶이었죠. 부모님과 하나뿐인 동생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살다가 남편을 만나 가족 하나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7살 때 내년이면 학교 들어간다고 설레이고 있을 때 트럭에다가 야채를 담아 동네 골목 굽이굽이 다니며 야채 행상을 하시던 부모님이 먼 시골 배추밭에 김장철을 앞두고 직접 배추밭을 계약하러 가셨다가 밤늦은 시간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동생과 단둘이 남은 저는 고모네 집에서 길러졌어요. 우리 고모나 고모부는 가난한 것 외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저희 자매를 성의껏 대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셔서 사과 10개를 사면 고모부, 고모, 사촌 오빠, 사촌 언니, 그리고 우리 자매 6명이서 보름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인 줄 알고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일은 사치라서 과일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탓에 그 원한이 사무쳐 지금 과일 카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모부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셨는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한 달에 열흘도 일을 못 하셨고 고모는 기사식당에서 설거지 해주는 일을 하시다가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우미 일은 고모 성격에 맞지가 않으셨나 봐요. 기사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즐겁게 할 수가 있었으니 그 일을 택하셨겠죠. 아이고, 나는 그거 혼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거 답답해서 못하겠더라.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일해야 시간도 후딱후딱 가고 안 지루하지. 일이 고돼도 기사 식당이 10배는 낫다. 그 힘든 일을 명랑함으로 바꾸는 고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모네 어려운 살림에 우리 자매까지 얹혔으니 부담이 크셨을 겁니다. 게다가 제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정상인과 똑같은데 글자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장애였어요. 글자나 숫자에 대한 해석과 계산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저는 7살, 동생은 3살이었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얘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으니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 자식이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모르셨겠죠. 저는 철이 일찍 들어서 제 자리에서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동생 하나는 똑바로 제 책임하에 두었고 고모가 안 계신 낮 시간에 집 청소며 반찬이며 빨래며 다 했습니다. 고모의 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철듭이었죠. 고모네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오빠는 고모 부부를 닮아 마음이 하느님 같은 오빠였어요. 여동생만 셋이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희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었으니까요. 다만 언니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친오빠가 우리 자매를 챙기니 그 꼴이 시기가 나서 참 못되게 했죠. 그 원한이 아직도 남아 저는 그 사촌 언니와는 연락 잘 안 하고 지내요.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고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공부뿐이 없다는 생각과 학비라도 안 들게 해드리고 싶어서 중고교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대학도 사실 1류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일부러 2류 대학을 택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다니려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는 졸업할 즈음에는 수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고 동생을 데리고 방을 얻어서 독립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처절한 생활 전선이 시작된 거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는 저 하나가 가족이니까요. 동생의 정신 연령은 10살 정도.
그러니까 글자 못 읽는 10살 정도라고 이해하면 빠르십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낮에는 중소기업 기획실에서 외국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업무를 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문학 서적을 주로 맡아서 했어요. 대학 때 교수님 소개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본업보다 부업으로 돈을 더 벌 정도였으니까요. 참으로 저는 그해 겨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귤을 좋아했거든요. 처음 독립해서 집 앞 슈퍼에서 귤 한 번 살 때마다 귤 10개를 담아서 2,000원 주고 들어오던 그 추운 겨울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호빵 4개를 사들고 들어오던 그 겨울날. 귤을 사오면 동생은 하루에 2개,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그렇게 아껴가며 먹으면서도 생전 언니 한번 먹어보란 소리를 안 했죠. 하루는 섭섭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너는 그 맛있는 귤을 언니 한번 먹어보란 소리를 안 하니? 했더니 언니, 엄마 아빠 있는 곳에도 귤 있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묻냐고 했더니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엄마 아빠도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귤이 그렇게 좋으냐고 했더니 언니보다 귤이 더 좋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귤하고 호빵만 있으면 한겨울이 심심하지 않고 즐겁다던 내 동생. 귤과 호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내 동생 지은이. 지은이는 인형놀이를 할 때도 꼭 엄마 아빠 아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지적 수준은 10살이라도 엄마 아빠 아기가 소중한 가족이란 거는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월급을 타고 보너스 돈까지 들어오는 달은 동생의 인형들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저 없는 집에서 종일토록 놀게요. 동생과 둘이 살던 원룸은 4층짜리 건물에 원룸이 24호실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주인은 5층 전체가 한 집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젊은 부부가 주인이었어요. 부인은 늘 파리한 얼굴에 빼짝 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이 다녔고 남편이란 작자는 기운이 펄펄 넘쳐 보이는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부부가 보기 거북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늘 치여 사는 느낌이 드는 와이프 보는 건 더 싫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 저는 돈이 모이면 빨리 방 2칸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옮기는 게 꿈이었고 고몬에서 분가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방 2칸짜리 빌라로 옮겼습니다. 게다가 전세가 아니라 우리 집이었어요. 19평이었는데 저는 우리 집이 꼭 궁전 같았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이면 어떤가요? 우리 집인데요. 그 누구에게도 월세 낼 필요 없는 내 집이요. 저는 이제부터는 동생을 위해 돈을 모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주는 출판사에 과일을 잔뜩 사들고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더 달라고요. 주간님 아셨죠? 저 마감 어기는 일 없잖아요. 다른 번역가에게 갈 일도 제게 달라고요. 제가 돈을 모아야 해서요. 이사하고 2주인가 지나서 그해 초봄. 끝물인 호빵 기계에서 도는 김나는 호빵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너 이거 먹어도 실컷 먹어. 이제 이거 끝으로 또 여름, 가을 지나야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죽자 사자 달려들어야 할 동생은 호빵을 보더니 외면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어서 호빵을 앞에 디밀었더니 뜨뜻한 김 냄새를 맡던 동생이 갑자기 구역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초록물을 개워 올리더라고요. 아침에 해둔 부추전을 낮에 먹었는지 부추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구역질을 처음 해보니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걸 모르는 동생은 방바닥에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추전 먹은 게 단단히 체했구나 싶어서요. 양 엄지랑 발가락 2개를 바늘로 콕 따준 후 부랴부랴 소화제를 챙겨서 억지로 먹이고 보리물을 끓여 저녁 내내 먹으라고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1모금 2모금씩 천천히 마셔. 언니 봐봐 언니.
이렇게 천천히 삼키지? 밤새 이 보리물 마시면 배 아픈 거 사라져. 문제는 다음날부터 동생이 도통 먹지를 않더라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는데 저는 애가 뭘 잘못 먹었기에 이러지? 단단히 체했구나 싶어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가정의학과에서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다 떨리고 손가락까지 떨렸습니다. 동생이 혹시 그 증상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순간 누구라도 잡아 죽이고 싶은 핏빛 복수 같은 마음. 어떤 나쁜 놈이 언제 누가 그랬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회전을 하는 거였어요. 상대도 알지 못하면서 그 누구라도 남자라면 다 족족이 죽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원망. 산부인과에서는 역시 임신 8주차를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동생을 데리고 과일 판매대 앞에서 동생이 집어 올리는 과일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 진열대에서 곳곳에서 동생이 카트에 담는 먹을거리는 다 샀습니다. 동생은 해물 코너에서 해삼하고 멍게를 가리키더군요. 저거는 먹어본 적도 없는 건데 왜 저걸 찾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인간 본능이었겠죠. 집에 돌아와 동생이 미친 듯이 먹어 제끼는 걸 바라보고 동생이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져 있는 틈을 타서 조용히 다가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면서 나지막히 물었죠. 지은아, 어떤 남자가 널 만졌어? 누구야? 기억해? 언니한테 말해줘봐. 가서 고맙다고 하게. 우리 지은이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준 거 그 남자니까 고맙다고 말하게. 동생은 대답이 없더군요. 다시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 남자잖아. 그치? 수염난 남자야? 응? 누구야? 혹시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때서야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 그 아저씨 사랑해. 저는 목구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군요. 그렇구나. 사랑하는구나. 누구야? 잘생겼어? 동생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나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을 말을 주고받아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묻는 것도 동생을 괴롭히는 일이란 생각에 저는 동생을 가만히 두기로 했습니다. 나흘 후 저는 동생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동생은 산부인과 간판을 보더니 발작적으로 뒤로 물러나더군요. 글자도 못 읽는 동생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을 꼭 쥐고 산부인과 로비로 들어섰어요. 동생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른 생각 없었어요. 진통의 그 고통을 동생에게 겪게 하는 건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동생은 22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제게는 아기 같았습니다. 동생은 1층에 들어서자마자 뒤돌아서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동생을 달랬습니다. 지은아, 잠깐 아프면 너 평생토록 아플 일 없어. 지금 마취 주사 맞으면 나중에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가자. 언니, 나 사랑해. 나 아기 사랑해. 내 아기 사랑해. 엄마, 아빠, 아기. 셋이서 살 거야, 셋이서. 아기는 엄마, 아빠 거야. 내 거야. 언니, 이거 아기 죽이는 거지. 도대체 이걸 이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동생은 아빠, 엄마, 아기 이 단어에 집착하던 아이였으니까요. 인형놀이를 해도 꼭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놀았으니까요. 언니는 없어도 엄마, 아빠는 꼭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리 별말로 다 달래도 진료실에 안 들어가려는 아이를 무턱대고 밀어 넣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동생을 위한다지만
결론적으로 동생의 몸은 동생 것이니까요. 동생은 이미 성인이니까요. 정신은 10살이라도 몸은 성인이고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하니까요. 저는 우선 집에 가서 다시 달래기로 했습니다. 집에와 저는 내내 동생을 달랬어요. 이 아기를 낳으면 너는 많이 아플 거라고요. 몸도 마음도 아프고 너만 아픈 게 아니라 아기도 아플 수가 있다고요. 아기가 아픈 거는 정말 나쁜 거고 우리는 아기를 아프게 하지 말고 지금 떠나보내야 한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안 통하더군요. 아기는 낳으면 자기하고 언니가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하고 언니가 아빠가 되어서 돌봐주면 된다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언니, 나 아기 사랑해. 나 남자 사랑해. 아빠, 엄마, 아기 이렇게 살 거야. 나 우리 엄마, 아빠,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기 사랑해 줄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동생은 지 나이도 구별 못하던 아기 때 헤어진 엄마 아빠를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온 거겠죠. 저는 더 이상은 아기를 없애자는 권유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지은이에게도 자기 핏줄이 필요할지도 몰라. 오히려 태어날 아기가 내 동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누가 알아? 그 아이가 지은이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줄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어요. 오히려 태어날 아기가 우리 자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핏줄이 하나 더 늘고 우리는 둘에서 셋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저도 오히려 제 동생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일을 더 악착같이 했어요. 정말 일에 치여 산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고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저는 번역일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이름이 알려졌어요. 사실 문학 번역보다는 관공서 일을 맡는 게 돈이 더 컸습니다. 저는 영문학 번역은 취미로 돌리고 관공서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제 자랑을 적겠어요. 너무 동생 이야기만 적다 보니 제 이야기도 잠깐 하고 싶어져서요. 그때 이미 영문학 번역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제 또래에는 없었어요. 30대 초반에서는 제가 탑이었죠. 물론 이건 제 자랑입니다. 저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시 읽기를 즐겨했고 문학을 가까이 했으니까요. 저희 대학학과 과장님께서 오히려 제게 소설 신춘문예로 등단해보지 않겠냐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설로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들죠. 저는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했던 거고요. 달이 차서 동생은 순산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영양식으로만 쏙쏙 골라서 동생을 잘 먹여서 아기가 보통 신생아보다 컸지만 잘 먹인 만큼 동생도 아기도 건강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딸이었습니다. 아기는 제 생각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던 바 이상으로 총명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싶어 또래 돌 아이보다 유난히 눈도 맑고 똘망했고 우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군요. 저는 일하는 재미, 아기 바라보는 재미에 빠져 살았을 정도니까요. 두 돌이 지나자 아기는 우리 집의 꽃이었습니다. 아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유모차에 태워 동네에 데리고 나가면 할머니들 중에 아기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분이 없었어요. 동네 귀염둥이였죠. 저는 빨리 돈을 모아 우리 아기에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곁을 빨리 떠나야 하는 아기일수록 유난히 정을 붙게 한다는 옛말이 있죠.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을 쏟아붓게 하는 그 특유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제 동생은 자기 딸이 태어난 후부터 어른스러운 면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애가 어쩌면 분유 먹일 때, 기저귀 갈 때, 목욕시킬 때, 재울 때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확하게도 또한 완벽하게 해내는지, 우리 조카가 신경질 한번 발악 한번 울지도 않고 자란 게 아마도 제 동생의 철저한 보살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늘 우리 유모차가 거리를 지나가면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아이고 신통해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어쩌면 웬간한 아기 엄마보다 2배는 더 똑똑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겠죠. 해서 자신들 집에서 장떡 하나만 구워도 지짐이 하나만 해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는 걸로 제 동생의 기특함을 표현했죠. 우리 동네는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중산층보다 약간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사람같이 정을 나누며 그렇게 산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루는 제가 핸드폰을 낮에 분실한 상태에서 번역일 때문에 미팅을 나간 사이에 아기가 고열이 나서 아팠거든요. 그때 1층에 사는 택시 운전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날 저녁 벌이도 때려치우고 우리 동생과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고 계산까지 자신들이 다 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네에서 행복했죠. 그러나 아기가 새 돌이 되어갈 무렵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제게 일을 주는 출판사 직원들하고 아마 야유회를 갔을 겁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1층에 사시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할아버지의 아내, 할머니가 숨이 턱이 되셔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아유, 효진이 뭐 지금 빨리 오셔야겠어. 빨리. 효진이 뺏기게 생겼어. 응? 빨리 오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식겁해서 차분히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이래저래 말할 때가 아니라고. 와서 보라고. 웬 불안당같이 덩치 큰 놈이 와서 효진이 엄마를 때리고 효진이 데리고 가겠다고 개발광을 하고 있어. 저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두고 상황을 정지시키라고 부탁드린 다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빌라 1층 입구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 있는 인간은 원룸 건물주 남자였습니다. 30몇 년새에 더 쪄가지고 흉하게 나이 먹어가고 있는 그 남자가 효진이를 안고 있고 제 동생은 그 옆에서 입가에 피가 맺혀 서 있는데 저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1층 할머니가 얼씨구나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효진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남자 보고 아저씨 하면서 달려들어 껴안고 그래서 나는 효진이 아빠인 줄 알아버렸지. 그래서 저 남자가 효진이네 모녀를 데려온 줄 알고 나도 덩달아 좋아서 막 신이 났었다니까. 그런데 같이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닌 게야. 이 남자는 아이만 떼어안고 도망가려고 하고 효진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가방에 옷을 집어넣고 따라가려고 들러붙은 거지. 아이고, 내가 다 눈물이 나서 여자는 따라가려고 들러붙고 저 산적 같은 놈은 여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까지 떼어놓으려고 하고 아휴, 세상이 어찌 될라고. 저런 말종 중에 말종이 다 있노. 저는 여기까지 듣고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효진이 아빠는 이 남자이고 이 남자는 어디선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아빠가 자기로 추정되니까 와본 건데 자기 자식이 확실한 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효진이가 얼굴은 제 동생을 빼다 박았는데 두상하고 목선 가슴패기가 지 아빠랑 붕어빵으로 빼다 박았더군요. 그날 자세히 보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제 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짓이 있고 또 아기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아기 나이랑 자기가 하던 그 짓대랑 꼭 들어맞고 와서 보니 외상이 자기를 빼다 박았으니 자기 자식인 걸 확신하는 거죠. 게다가 제 동생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니까요. 지은이는 저 남자를 보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이 나서요. 얼굴까지 얻어맞고도 일편단심 한다는 말이 아저씨 사랑해. 나 아저씨랑 같이 살아. 나도 갈래. 에이씨, 이게 어디서 누굴 따라가겠다는 거야? 아기는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갈 거고 넌 여기서 살던 대로 쭉 니네 언니랑 살면 돼. 저는 가로막았습니다. 누굴 어딜 데려가겠다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해보자고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맞섰습니다. 아이고 그러셔? 그래 한번 해보자. 내 딸을 저런 사람 노릇도 못하는 인간 같지도 않는 거한테 맡길 것 같아? 세상에나 저렇게 사람을 코앞에다가 두고 자기 딸 낳은 사람한테, 그것도 지가 저렇게 여자 몸을 함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어떻게 저런 개 말종 같은 말을 내뱉는지 저는 이 사람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1층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이고 세상에, 말종이 저런 말종이 다 있나. 저런 인간 백정 같은 게 저것도 사람이라고 인두껍을 쓰고 막말을 찌꺼리네. 건물주는 자기가 좀 심했다 싶었는지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디 소송 잘하는 변호사나 알아봐.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개소리해도 친부 권리가 제일 커. 씨란 말이 왜 나오겠냐. 씨가 제일 중요해. 그러고 아기를 안고 대문 밖을 나가려고 하고 그제서야 사태를 지켜보던 경찰 2명이 남자를 따라 나가더군요. 우선 경찰서를 가서 신원조회부터 하자고요. 제 동생은 울고불고 저도 울고불고 경찰서까지 따라갔고 우선은 친모임이 밝혀져 아기는 다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우리 셋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왠지 무서운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단 예감이 드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쪽은 그 빼빼마른 여자가 애초에 임신이 불가한 상태였고 그 임신 불가 몸 때문에 남편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핏줄 하나 없는 남자가 자기 자식이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찾아온 거고 자기 자식임이 확실해 보이니 눈이 뒤집힌 거죠. 돈도 많겠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양육권 싸움에서 당연히 우리는 졌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을 했더라면 조금은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미혼인 이모는 법적에서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 한쪽이 장애를 가진 부모일 경우 우선 유아들의 복리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건 본인들의 양육이 한마디로 아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는 남자가 더 유리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양육돼서 원만하게 성인이 되는 데까지는 결국에는 좀 더 아버지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는 효진이를 뺏겼습니다. 효진이를 데리러 온 건 효진이의 계모가 될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다만 저희 자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아이를 안고 계모가 데려온 어떤 덩치 좋은 여자가 짐을 들고 나가더군요. 그날 제 동생은 자기 옷이 든 가방을 들고 효진이 계모가 될 여자를 따라 나서더군요. 아줌마, 효진이도 가고 나도 데려가. 나 아저씨 사랑해. 저는 제 동생 허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효진이 계모에게 얼른 가라고 했어요. 판결은 났고 법은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아기는 떠나고 따라가려는 동생을 꼭 붙잡고 저는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동생은 애가 타게 저를 밀쳐내더니 자기 목에 단 목걸이, 제가 원룸으로 독립한 날 저랑 쌍으로 맞추었던 펜던트 목걸이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모를 따라붙어서 세우고 그 목걸이를 아기 발목에 칭칭 감는 거였어요. 아줌마, 이거 우리 아기 목걸이 예뻐. 아기 해줘. 아기 크면 해줘. 계모는 고개를 작게 끄덕여 주더군요. 아기는 떠나고 우리는 다시 둘로 남았습니다.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덮쳤고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주는 건물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갔는지 온데간데 없다는 소식을 그 원룸 건물 관리인에게 들은 건 2달 후였습니다. 제 동생이 아기 생각하느라 알아 누워서 여기서 아기를 안 보여주면 제 동생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제가 자존심 다 구기고 그 원룸 건물을 찾아갔거든요. 하지만 결국 동생은 심화병을 앓다가 곡기를 끊고 자연사했습니다. 먹이려고 해보지 않았냐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입을 억지로 벌려서 미음을 넣고 이유식을 넣고 안 해본 짓 없습니다. 위로 뭘 넘기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요? 병원에 입원을 밥 먹듯이 안 해본 짓 없습니다. 지은아, 먹어야 살지. 언니 봐서라도 한 모금만 먹어줘. 응? 먹어야 살지. 제 동생의 자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일반 사람들의 애타는 그리움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 살아온 제 동생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거를 제 동생이 목숨을 놓는 걸 보고 알았어요. 제 동생은 그렇게 곡기를 끊고 약물과 주사만으로 연명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결국은 1년도 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울음도 안 나왔어요. 단지 피 맺힌 원한과 복수만이 남았을까요? 아니요. 모든 게 다 허무했습니다. 설사 효진이 아버지란 인간을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 해보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 사는 의미였던 제 동생이 죽고 없는데요. 그리고 제 동생이 목숨과 맞바꾸었던 그 아이가 지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란 작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 조카는 고아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쯤에서 모든 걸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에 그 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무사히 자라나길 바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마음이 놓이는 건 그 계모란 사람이 비록 비리비리해도 마음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일 거란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최소한 내 조카를 구박하는 사람은 아닐 거란 믿음이죠. 13년 후 저는 이제는 과일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와 동생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머리 쓰면서 펜으로, 아니 노트북으로 돈을 버는 일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제 상처를 잊기 위해서라도 저는 땀을 흘리며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땀으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쓰러져 자는 걸로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육체 노동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자대학교 여중 여고등이 모인 동네 입구에서 음료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주는 4평짜리 작은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을 싸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지 잘 되어서 해가 갈수록 가게를 넓혔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바리스타 학원 강사님으로 강남에서 고급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각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서로 내기를 해요. 이달 매출은 누가 더 높았나. 부부끼리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것도 좋더군요. 우와, 당신은 그 과일에 한이 든 사람도 아니겠고 손님 컵에 과일을 그렇게 퍼다 보면 뭐가 남아? 사실 많이 벌기보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질을 대접하는 게 목표라 남는 건 물론 많지만 구독자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매출은 높지 않아요. 재료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휘청했었어요. 남편은 우스갯소리겠지만 저는 과일에 한이 든 사람이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일에 한이 든 사람답게 과일 카페를 시작했고 제 한이 여대생, 여고생, 여중생 그 발랄한 학생들에게 투사되어 저는 그 아이들에게 비타민 하나만큼은 마음껏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초가을에 길을 가다 보면 과일 가게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연두색이 아름답던 사과하며 초겨울에 홍로 사과, 파인애플부터 여름날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아줌마들 뒷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부러웠던지요. 그게 한으로 남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는 17살이 되었을 효진이를 혹시라도 바람편이나마 우리 카페 단골 학생들 핸드폰 속에서나마 제 조카의 교복 치마 끝 한 자락 소식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부질없는 마음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와, 이모는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 웬만하면 다 패친이네요? 네, 저는 우리 가게에 오는 여고생, 여중생들하고는 다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인스타 친구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 조카의 소식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카페를 시작하고 단골도 많이 생기고
패친도 4,500명이 넘어가던 어느 봄날, 우리 가게에 새로 단골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전학을 왔다는 이 학생은 늘 혼자 왔습니다. 어쩐지 외모가 우리 한국에서 자란 토종 여학생들하고는 틀리게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한국 사람 맞고 필리핀에서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피부가 까맣다네요. 그 애 우리 반인데 애가 친구는 잘 안 사귀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해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니까 더 호감이 갔습니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해서 말을 잘하는데 아무래도 약간 사고방식이 더 넓달까? 깊달까? 말을 한마디 해도 참으로 속 깊은 말을 하더군요. 유난히 귤 에이드하고 수박 에이드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종종 자기 엄마가 이모 카페 쿠키를 좋아한다며 하굣길에 들려서 쿠키도 자주 사가곤 하는 단골이자 큰 고객이라 저는 그 여학생에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손님 중에도 유독 정이 가고 잘해주고 싶은 고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고 다니는 거는 되게 유복해 보이고 모자란 거 없어 보이는데 유난히 아이가 어딘가 고독해 보이는 게 제 마음을 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진이도 어디선가 저 나이로 살고 있겠구나 싶어서 효진이 또래라서 더 마음이 갔죠. 무엇보다 피부가 까맣지만 않았다면 눈하고 입이 딱 제 동생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코가 완전 틀렸어요. 효진이는 어릴 때도 지 엄마 코하고 똑같아서 귀엽게 납작했거든요. 필리핀에서 살다 들어왔다니까 저는 그저 제 조카 나이만으로도 그 여학생 미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제가 우리 카페 블로그를 만드느라 손님 없는 시간에 씨름하는 걸 보고는 한번 도와준 일이 있거든요. 애가 그 나이에 포토샵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주 멋지게 제 블로그를 변형시켜 주더군요. 그래서 어떤 때는 블로그를 하다가 막히면 일부러 미나 올 때를 기다려 그 애에게 부탁을 하고는 했는데 애가 착하고 깊어서 싫은 내색 귀찮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도와주더군요. 이모, 이제는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로 전환하세요. 유튜브로 올릴 컨텐츠 한번 구상해보세요. 그래?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카메라 촬영도 해야 하고 복잡하잖아. 돈 벌 생각하시면서 귀찮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홍보는 유튜브가 최고예요. 저는 미나 말대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걸 미나가 촬영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저는 이제는 미나 없으면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어요. 저는 미나의 도움을 무료로 받는 게 미안해서 그의 통장에다가 때때로 용돈을 붙여주었어요. 이상하게도 거부하지 않더군요. 평소에 새침한 거 봐서는 거절할 법도 한데요. 카톡으로 어느 날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모, 용돈 잘 받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모아서 제 힘으로 독립할 거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에 빵 터졌습니다. 귀엽잖아요. 부잣집 딸 같은데 돈이 필요하고 독립할 거라는 말이 당차기도 하고요. 미나는 속이 깊은 만큼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애였어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가 다 아는 SNS도 안 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이모 개인 생활을 남들이 다 아는 게 좋아요? 저는 싫어요. 비밀주의가 좋아요. 하는 겁니다. 신비롭고 매력적인 아이였어요. 전학 온 지 반년도 안 되었는데 인근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미나를 쫓아다니는 남자애들이 많다는데 바로 이러한 매력 때문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장마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미나가 주말인데도 일부러 와서 새로운 쿠키 제조 방법을 촬영한 후 우리는 좀 쉬자고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손님이 한 테이블뿐이 없는데 둘이 앉아서 한가하게 각자의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직원 하나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물로 배달을 나갔고요.
손님 한 테이블은 엄마, 아빠, 딸 둘이었는데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큰딸은 미나 또래였고요. 그 테이블에 눈길이 간 저는 비도 오고 왠지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 동생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미나도 그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들릴까 말까 한 모기 같은 목소리로요. 아마도 그 손님들을 배려한 거겠죠. 절 낳은 우리 진짜 엄마도 몸이 안 좋은 분이었대요. 저는 그 첫 마디에 무언가 찌르르르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미나네 지금 엄마 친엄마 아니셔? 네, 우리 엄마는 절 금쪽같이 아껴주시는데 친엄마는 아니에요. 우리는 결손 가정이에요. 우리 아빠가 몇 년 전에 딴 아줌마랑 결혼을 했거든요. 딴 여자랑 쌍둥이 아들을 가졌어요. 이모, 우리 엄마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뭔가 가슴과 머리를 스치는 게 있어서 후달리는 손가락을 진정하고 미나폰을 받아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좁다는 말이 맞더군요. 사진 속의 미나 엄마는 13년 전 미나를 품에 안고 가던 그 계모가 맞았습니다. 놀랄 만큼 팍싹 늙어서 살이 더 빠져서 그렇지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폰을 들여다보는데 저는 미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군요.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미나야, 너 이때 사진하고 코가 틀리네? 지금은 왜 이렇게 코가 높아? 너 어릴 때는 납작코였잖아. 아, 코요? 필리핀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했으니까 더 예뻐지고 저는 좋아요. 저는 미나에게 오늘 네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이모는 요즘 코로나로 가게가 잘 안 되는 우울함을 다 걷어버릴 것 같다고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미나는 갸우뚱 저를 쳐다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자기 친엄마는 아빠랑 사랑했는데 친엄마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아빠랑 헤어졌고 자기는 아빠를 따라가서 살았다고요. 아빠는 사실 원래 결혼을 먼저 했던 아내가 있었고 그게 자기 계모라고요. 계모는 아기를 못 가지는 사람이라 미나 자신을 엄청 사랑해 주었답니다.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건 8년 전이고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고생을 하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볼까 하는 욕심에 돈 있는 필리핀 여자하고 사귀었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 미나 계모랑 이혼을 하고 미나 계모가 순순하게 이혼해주는 조건이 미나는 계모가 키우겠다는 거였대요. 그만큼 미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였겠죠. 저는 여기까지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동생이 하늘에서 기뻐해 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미나는 애정에 굶주리면서 자라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계모와 자기는 작년에 한국으로 나왔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친부와 연락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자립하고 싶답니다. 계모와 자기가 벌어먹을 궁리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미나의 아름다운 소녀 시절은 저의 눈과 마음을 찬란하게 만들더군요. 미나는 자기 계모를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저 어릴 때 같죠? 저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효진아, 너는 어쩌면 네 이모를 꼭 닮았니?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온 장롱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남편은 자기야, 옛날에 치매 걸린 우리 외할머니가 양말 한 짝 찾으려고 장롱을 다 뒤엎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장롱을 뒤적이네? 당신 치매 걸리면 안 돼? 저는 남편 농담에는 대꾸도 안 하고 안방 장롱과 작은 방 장롱을 다 뒤엎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함께하던 그 펜던트 목걸이를 찾으려고요. 장롱 깊숙이 오래된 속옷 상자 속에서 그 목걸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 목걸이 사진을 찍어서 효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약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효진이 목에 걸린 똑같은 펜던트였습니다. 저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효진아, 네 원래 이름은 효진이고 네 생모 이름은 김지은이고
이모 이름은 김지영이야. 네 생모는 내 동생이야. 이 목걸이는 이모와 네 엄마가 나누어 가진 목걸이고, 네 엄마 목걸이는 헤어질 때 네 엄마가 네 발목에 둘러준 거지. 우리는 이 말 저 말 더 이상 카톡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모, 내일은 일요일이라 저는 엄마랑 같이 있어드려야 하니까 월요일 날 하교하고 갈게요. 참으로 기특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흥분해서 당장 만나자고 울고불고 할 텐데 늠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누워서 내내 제 동생하고 효진이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침착한 학생으로 자란,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까지 한 자기 딸을 얼마나 황홀하게 바라볼까 하고요. 저는 월요일 내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조카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서 그 몸에 살과 피를 나눈 우리 조카를 품에 안고 싶어서요. 날개 달린 천사 같은 우리 효진이는 5시에 춤추듯 가게로 날아들었습니다. 나비가 춤을 추듯 나비가 꽃에 앉듯 그렇게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내 조카 효진이. 저는 두 손으로 효진이 볼을 감싸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효진이 눈은 지은이 눈하고 똑같았어요. 효진아, 네가 내 조카구나. 널 이렇게 영화처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효진이를 차에 태우고 1시간 거리 납골당으로 향하면서 차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엄마는 네가 그리워서 죽었어. 너를 보고 싶어서 죽은 거야. 그런데 말이다. 나는 그때 네 엄마가 잘 죽었다고 생각해. 13년이나 그리워했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단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갔지. 사실 이 세상은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진창이거든. 효진이는 울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뿐이었습니다. 이 독하고 아름다운 애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지 말입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우리는 지은이에게 인사를 했고 효진이는 자기 엄마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단 3마디를 뱉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엄마 사진에다가 입술을 한참을 대고 있더군요. 저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분이었어요. 자기 목에 걸린 펜던트하고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받아서 하나로 엮더군요. 그리고 칸 안에다가 다소곳이 넣었습니다. 효진이는 계모와 오피스텔에서 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효진이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효진이 계모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늘 투석을 받아야 했고 양육비로 받는 돈의 대부분을 투석받는 데 사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모은 것은 아마도 제 동생의 딸을 위해서 쓰라고 모았나 싶은 깨달음이 오더군요. 어차피 자식 없는 우리 부부, 입양까지 생각했었는데 입양을 하면 지금부터 아이 키우느라 고생해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내 핏줄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도와주기로 남편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저희 사는 빌라로 모녀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집 모녀가 싫다고 거절했죠. 그러나 계모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야해져 갔고 효진이 혼자서 자기 엄마를 보살피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천주교인데 신부님이 데려다가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신부님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제 아픈 과거 가족사를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조카를 보살피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빌라는 54평입니다. 2집 살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결국 효진이 모녀는 우리 집으로 옮겨왔고 저희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2달 전에 효진이 계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님을 믿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부디 우리 미나 잘 부탁합니다. 계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은 효진이를 친딸처럼 의지하면서 삽니다. 제 남편하고 효진이의 케미가 어찌나 환상인지 어쩌면 자식 없는 우리 부부에게 지은이가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쁜 친딸 같은 딸이 저희에게 생겼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